네, 송국건 정치평론가 사회부 주원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1시간 10분 정도 뒤면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을 해서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이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 10시 50분까지도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계속 그쪽에서 반응을 했었고 네. 경호처 역시 그 시간까지도 가는지 모르다가 변호인단이 접견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11시에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출석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계엄 선포 때문에 피해를 본 장관이나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법원에 가서 정당하게 자신들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직접 설명을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 이것들은 여러 국민 담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입장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네. 다만 이 영장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는 것 하나 하고 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관련자들이 많이 지금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또 그 측근들이 변호인들이 좀 권유를 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이유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영장 청구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영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도 네. 있고. 지지자들을 결집을 해서 혼란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그러면 헌재 같은데 헌재에 대한 심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이제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을 거듭해서 해드렸는데 그만큼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행보, 절차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헌정사상 최초고 이 영장 실질심사 출석도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저희가 네. 전임 대통령의 출석을 본 적은 있지만 네. 이게 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그러니까는 전직 대통령이야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상당히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사상 처음인데 처음이면은 아무리 이게 좀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절차의 정당성을 좀 갖췄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절차의 정당성을 갖췄어야지 국민도 거기에 호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보면은 수사를 세 군데서 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하다가 공수처가 이관을 요청하니까 다시 공수처로 갔죠.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을 가지고 관련된 범죄 이렇게 해서 수사를 확대를 몸통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하는 것이죠. 예. 반발을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전에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서면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은 마지막에 이 제3의 장소 이야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방문 조사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다른 어떤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예.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앞으로 재판이 시작이 돼도 예. 어떤 증거 능력 같은 거, 증거 효력 같은 거 이것을 놓고도 지금 다툴 여지를 많이 남겨둔 네. 그래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 구속영장 청구인데 나중에 다시 이것을 좀 재론을 할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뒀다는 점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2시에 서부지법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호송 절차도 주목이 되거든요.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타게 된다고요? 네, 대통령은 호송버스를 이용해서 서부지법으로 직접 가게 될 텐데 그 버스 안에는 대통령하고 경호관 이렇게들만 타가지고 구치소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치소 안에서 나오고 나서부터는 경호처 차량이 계속 따라 붙을 거고요. 경호처에서 신호 조절 등을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면 이동을 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12시 45분쯤 나온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신호 조정을 하면은 40분에서 50분 정도면은 갈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네, 주원진 기자에게 또 궁금한 게 이제 전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임 대통령 출석 때와 지금을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체포된 상태가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구속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경호처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경호처 호의를 받고 직접 조사를 받았고 신문이 끝나고 나서는 경호처의 호의를 받아서 구치소에 들어가다가 네. 결국 거기서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체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서부지법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청구서를 포함해서 분량이 150쪽에 달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국헌 문란을 조목조목 열거를 하고 범죄 중대성도 뭐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수위가 높다고 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다른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여기도 내란을 주 범죄로 이렇게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겠지만 네. 나중에 본건의 재판에 가면 과연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에 앞서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네. 이 부분부터 지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이게 나중에 재판이 되면 또 서울중앙지법으로 다 옮겨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건 나중에 이 부분은 큰 부분이 안 될지 몰라도 만약에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다 보면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지금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특검이 있잖아요. 특검. 예. 특검이 만약에 실제로 이게 통과를 해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은 그런데 특검이 들어와서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전부 다 관련자들 다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기소하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신병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 특검이 출범을 하면은 그러면 이 사건을 통째로 넘겨줘야 되는가? 예. 또 아니면 다시 또 기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 첫 번째 이 사례인데 너무 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기고 있는데 어쨌든 영장에 청구된 내란죄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 법원에서 다시 한번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네, 지금 저희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는데요.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여야 반응이 나왔다고요. 사실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무안공항 추모식에다 참석을 하고 있어서 네. 공식 반응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 조국혁신당이 오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 전에 오전에 낸 네. 발표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실질심사 출석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차라리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구치소에서 차분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윤 대통령의 출석이 전략적 판단이라고 일단 옹호하는 분위기고 직접 출석해서 설명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이 입장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순한 의도다, 판사에게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면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체포영장도 사실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 탄핵 재판도 마찬가지고 이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9차례나 이런 뭔가 법적으로 저항을 하는 이의 신청을 하든 적부심 신청을 하든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다가 이제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될 상황에 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전까지는 무피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 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다 불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꼭 구속까지 해야 되는 지금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도주의 우려는 없죠. 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명확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의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대통령실 안에 있는 그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계속 불허했기 때문에 네. 주요 결정 증거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사실상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출석해서 본인의 방어 논리를 펼치겠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뒤늦은 것이다.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구속영장 집행이 좀 임박해 오다 보니 좀 섣부른 마음에 저는 출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현재 서울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호송버스가 수대가 줄지어서 서 있고 관련해서 경찰들과 취재진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시까지 서울 서부지법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까지 거리는 23km, 이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는 1시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말이라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 2시에 딱 맞춰서 도착을 할지 좀 지연돼서 도착할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주원진 기자에게 여쭙고 싶은 게 영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 검사가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네. 그에 대한 뭐 증거 등을 제시하면서 판사에게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분, 또 도주 우려가 있는 부분. 아무래도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가 형량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은 뭐 변호인이 일단 수사 절차부터 다툴 것 같습니다.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툴 것이고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는지 문제도 다툴 것이고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이 내란죄 자체가 프레임이고 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거의 한 8시간 이상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 지금 경호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 경호에 대비해서 이제 경호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주 기자, 윤 대통령의 지금 포토라인의 설치 여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법원은 포토라인을 준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도 뭐 윤 대통령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가 되면은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뭐 허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다만 뭐 지금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정치부 담당하고 있는 김아림 기자도 자리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전달드린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공식 입장은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예, 저희 취재 기자들이 전화를 돌려서 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이고요. 네. 일단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민주당에서는 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게 판사에게 압박감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좀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논평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 혐의자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 더 언급할 게 없다 이렇게 답한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여당 그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일단은 이 서부지원에서 실질 심사를 신청한 거 문제가 있다. 일단 그 전제 자체가 문제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침묵을 해왔지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영장 실질 심사 부분은 본인이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게 좀 낫겠다고 본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네. 맞는 것 아니겠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결론을 바로 내리지 않고 대통령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과연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기존의 서울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맡아왔던 두 판사가 아니라 당직으로 근무하는 이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인데 차 부장판사의 성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2명의 영장 판사는 두 번 1차, 2차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다 발부를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 토요일이기 때문에 당직 판사가 맡았는데 차은경 부장판사가 여태까지 정치적 사건을 맡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정진상 씨, 이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 핵심 접근인 정진상 씨에 대한 그 구속 촉구심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기각한 정도. 네. 이 정도고 다른 그 어떤 정치적 사건을 많이 맡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뚜렷이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과 뭐 원칙 양심에 따라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할 텐데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민주당에서 이 판사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다. 영장 실질 심사에. 네. 이건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을 했죠. 예. 그럼 그때도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창훈 판사에게. 그럼 그것도 뭐 압박하러 나간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닌 것이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는 그 불허공을 하다가 오늘 그 영장 심사에는 나가느냐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기소를 하라.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만 그 서울중앙지법에 하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이 체포영장 불응을 하고 한 것은 이 공수처가 이것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그리고 그 관할 법원도 다른 데서 발부받은 공수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응을 한 것이고 이건 수사 단계잖아요. 네. 수사 단계고 이제 법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에 걸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거기 출석을 하는 걸 가지고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뭐 해석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 판사를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방어권이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1, 2차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모두 서울지법으로 몰리면서 판사 쇼핑이다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일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건 가당치 않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쇼핑 아닙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서울지법은 안 된다. 지금 서울지법의 그 신뢰도를 계속해서 실추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여기에 스튜디오 오다가 서부지법 앞을 지나왔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 지지층이 엄청나게 몰려 있어서 지금 도로가 엄청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서부지법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처럼 서부지법이 해선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으로 하여금 그 분노가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이 판사한테 압력으로 갈 것이다, 압박을 하는 것이다. 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압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판사가 뭐 부담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서부지법에 대해서 판사의 처음에는 1차 체포영장 발부된 판사의 성향을 이유로 들었었거든요. 이건 진보적 판사기 때문에 발부한 것이다. 일부러 거기로 간 것이다. 그런데 2차 체포영장 때는 다른 영장 발부 판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서부지법이 부당하다는 얘기만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체포 적부심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명분이 없다는 판단하에 저는 출석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더 이상 이 판사들의 성향, 뭐 지법의 서울지법의 서부지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으로 하여금 이 결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고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서부지법이 사건 관할 법원이 아닌 만큼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 내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변호인단 회견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좀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고요.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 뭐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이런 분들이 구속된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뭐 생각을 좀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을 해서 본인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는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현재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들마다 하는 말이 지금 반반씩 갈리고 있어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하겠다고 원할 경우 법무부도 뭐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현장에 도착해서 윤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차정현 부장 등 이 공수처 검사들도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을 해서 심사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구치소 앞도 곧 윤 대통령이 이제 움직일 거다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심사가 끝나면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호송버스에 타고 그 호송버스에 대통령과 교도관만 타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앞뒤로 대신 그 경호처에서 차량들이 붙어가지고 이 호송버스를 경호하는 방식으로 서부지법까지 이동한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까지 출발을 안 한 것으로 봐서는 좀 신호 조정 같은 걸 해가지고 최대한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 심사가 끝나면은 이제 판사가 어디에서 머물지를 보통 정해주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돌아가서 대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식 입감이 되는 거고 혹시 기각될 경우에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교통통제를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부지법까지 얼마나 좀 걸리게 될까요? 아까 봤더니 한 23km 정도여가지고 지금 법무부 설명은 신호조정 같은 걸 하면은 30-4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도 여야 대립이 상당히 심한데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랑 내란 선전 선동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어젯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지금 여야의 타협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속임수라는 이야기죠. 네. 뭐냐면은 내란 선정과 그다음에 외환 유치 이거에 대해서는 뭐 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 안을 많이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걸 살려뒀어요. 뭐냐면 인지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수사를 하다가 그 인지가 된 모든 사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환 유치까지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란 선전 선동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속임수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 지금 빼야 될 것을 안 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 브리핑이에요. 예. 수사기관이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그 박영수 특검 때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 때도 그때도 인지된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지된 사건이 있어서 수사를 무한대로 뻗어나갔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우려고 또 하나는 그 박영수 특검에도 있었던 이 언론의 그 브리핑하는 내용.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면은 그 조기 대선 치러지는 시점까지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 대선 국면에서 계속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지금 특검 수사 내용을 계속 브리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것이 빼지 않는 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결국 인지된 사건이라는 예외 조항과 언론 브리핑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럼 더 전향적인 특검법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여기선 더 양보 못하겠다라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 정치적 협상이라는 것이 한 측에서 뭐 10가지를 내놓고 반대 측에서 10가지를 내놓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뭐 무조건 5대5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성을 찾아가는 게 정치 협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인들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단 한 발자국도 우리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그 자체적인 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서도 사실 국민의 여론 때문에 압박 때문에 발의를 했지만 이건 필요 없다. 우리가 발의했지만 필요 없다는 약간 유체이탈식 화법도 보여줬거든요. 그런 이후에 민주당이 그러면은 우리가 10개, 우리 중에 5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거의 다 빼주고 그럼 한두 개만 남기고 요구를 하겠다고 거의 국민의힘이 말한 걸 모든 걸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두 개를 트집 잡아서 반대한다. 역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거나 협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 같은 경우는 역대 특검 어느 특검에서도 언론 브리핑을 아예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 어제 발의하는 것 말고 그 이전부터 민주당은 계속해서 언론 브리핑 하되 거기에 뭔가 국가 보안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도록 좀 그래도 그 방어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특검과 비교해서는 언론 브리핑에 대한 제약사항을 넣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디까지 대체 맞춰줘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냥 지금 어제 발의한 걸로 진행을 그냥 쭉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 대통령이 탄 호송버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1시쯤에 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 기자, 공수처에서는 이 구속영장의 수사절을 종합해서 반영을 했다. 탄탄하게 준비가 됐다면서 영장 발부를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고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선례를 보니까 그 심사를 시작해서부터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 15시간 정도 걸린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것도 같이 적용을 해봤을 경우에 내일 새벽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보다 좀 신문에서 다툴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수사권이나 뭐 이런 관할 같은 문제는 다투지 않고 혐의만 관련해서 다퉜는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사권부터 해서 뭐 관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투다 보면은 또 영장 판사 입장에서 대통령이 말을 하겠다는 거를 뭐 끊거나 뭐 여기까지 듣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일 오전 뭐 한 7시 좀 일찍
좀 내일 오전이 돼야 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좀 오래 기다려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문제인 게 윤 대통령 쪽에서 뭐 구속 적부심처럼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나온다고 해요. 그 부분도 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또 적부심 심사도 다시 진행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겠죠. 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20일 동안 또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가 열흘, 그리고 검찰에서 열흘 동안 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구속적부심도 물론 뭐 신청을 할 것인데, 어쨌든 뭐 기각될 가능성도 지금 전혀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둘 다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데, 기각이 되든 어쨌든 뭐 구속이 되든 기소가 돼 버리면은, 기소는 이제 20일 이내에 기소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예. 기소가 되면은 특검이 그 이후에 출범을 해요. 네. 특검이 그 이후에 출범을 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을 가지고 다시 가져가서 이제 수사를 하고, 네. 그럼 다시 뭐 재기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 특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혼선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발부가 되면 이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최대 20일 동안 수감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출범하는 특검,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거는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거든요, 부의장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은 기존의 내란죄 이외에도 뭐 선전 선동죄나 아니면 외환죄도를 추가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은 이 이전에 공수처가 만약에 내란죄와 관련된 기소를 해버리면 그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재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기소도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권한, 그리고 남아있는 대상, 그리고 외환죄나 내란 선전 선동죄, 이것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특검이,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내란죄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12월 3일 날 위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거는 우리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될 줄 몰랐죠. 그런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체포, 구속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금의 특검법으로는 수사할 수 있는 영향이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제 예상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법안 역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특검은 사실상 지금 시기상 이제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여야 입장이 좀 취재가 된 게 있다고요, 김아린 기자? 일단은 지금 여야 입장, 이 영장 실질심사 관련해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네. 있지만, 지금까지 그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미 여야가 첨예하게 좀 입장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그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증거가 다 이미 확보돼 있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꼭 구속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요. 내란을 일으킨 수계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태에서 오늘 이제 오후에 여야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은 사실 윤 대통령 자체 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든지 뭐 이렇게 평가는 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이 탄 호송버스 움직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 기자, 잠시 뒤에 출발을 한다고요? 네, 일단 지금 다시 법무부에 물어봤더니 좀
버스는 아니고 작은 뭐 호성 승합차 같은 거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신호를 통제하고 하면은 2시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즉시 석방이 되는 건가요?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석방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만약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가 뭐 혹시나 수사권이나 뭐 관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뭐 혹시 향후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특검의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뭐 검찰이나 경찰 다른 기관이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장 기각 상황도 가능성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데 기각이 될 경우 단순히 불구속 수사에 임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이 공수처의 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가 이첩을 받은 이 배경이 공수처법상 중복수사 이첩권 때문인데 그게 결국 이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이어져서 기형적인 수사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의 영장이 기각되게 된다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더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각되면 기각 사유를 봐야 되겠죠. 네. 기각 사유가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됐는지. 만약에 기각 사유에서 어떤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고 발부를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불법이 있었다든가 부당했다든가 해서 네. 그런 내용이 만약에 기각 사유에 들어가고 이 공수처에 대해서 뭐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게 들어가면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예. 그게 아니고 단순히 뭐 도주에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 관할권 같은 거 서부지방 관할권 같은 서부지방 관할권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네. 서부지방이 사니까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공수처 폐지론까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출범을 했지만 그 어떤 뭐 그 세금에 의한 그 운영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 수사를 한 그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 5대 0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구속 청구해서 전부 다 기각됐고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뭐 지금 검사들을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공수처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 네. 또 뭐 여권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공수처가 상당히 정치화돼 있다는 이런 논란도 이번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공수처 폐지론이 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저희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형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한 판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입니다. 이 법관들이 사용하는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한 이 대법원의 이 재판 연구관이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다수의 네.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헌법 제84조를 보면 이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재직 중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죄명은 직접적인 죄명은 직권남용죄입니다. 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이 헌법 84조상 그것만 봐서는 이 재직 중에 대통령을 소추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공수처의 주장 논리는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할 수 있고 그 죄명에는 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명 같은 경우에 함께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 내란죄 부분도 이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할 수 있고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 84조에 의하더라도 이 재직 중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관의 말에 따르면 내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 많은 법관의 의견이 궁금하다라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형사소추가 재직 중에 불가능한 죄명을 토대로 강제 수사까지 나아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주장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한다라는 또 법관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 예.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다. 좀 네. 회의적인 그런 댓글도 달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그리고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공수처 위주의 수사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의 출범, 공수처를 추진했던 게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논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맞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정치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법부가 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부지법의 1차 체포영장 심사, 2차 체포영장 심사,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했던 체포적부심 심사 이 세 번의 심사를 통해서 각각의 판사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준 겁니다. 즉 그 수사 권한도 있는가, 관할은 문제가 없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3명의 판사 사실 판사 한 명 한 명은 그 개인적인 그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판사에 의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있지만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준 만큼 여기에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이 탄 호송버스 움직임 아직 보이지 않는데 네, 주원진 기자 2시 영장심사 출석은 가능한 거죠? 네, 일단 뭐 법무부는 곧 나온다고 기다려 보라고 하고 있고요. 현장 상황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움직일 것 같은지 이제 경찰들이 지금 삼거리에 도열을 하고 네. 경호를 지금 시작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움직이겠네요. 네. 그럼 영장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영장 심사가 시작되면 공수처 검사들이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증거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구속영장에도 잘 적시돼 있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반대로 설명하는 것이 끝나면 윤 대통령 변호인들도 이거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구속이 필요 없다, 내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쭉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판사가 직접 윤 대통령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고 윤 대통령의 답변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진 뒤에 심사가 끝나면은 지금 원래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지금 좀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법원이 좀 다른 데서 대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변호사님께서 검찰에서 계셨으니까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영장 심사가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어디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발부가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신변이 바뀌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검찰 신청의 영장이냐, 경찰 신청의 영장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기하는 공간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신청 영장의 경우 보통 이 검찰청 1층에 있는 이 대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경찰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통은 대기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실질심사 가기 전에 대기했던 장소에 다시 돌아가서 대기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사실은 원칙으로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이 서울구치소의 이 피의자 구금 대기실에서 원래는 대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법원 내든 아니면 검찰청이든 이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구금되어 있던 장소로 돌아가서 대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제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수용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될 것이고요. 네. 수용복을 부여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구속에 입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제 밟게 됩니다. 반면 영장이 이제 기각될 경우에는 곧바로 석방되게 되고요.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경찰이 구치소 인근 교통 통제를 시작했다고 주원진 기자가 전해줬는데 잠시 뒤에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영장이 발부가 될 거다, 뭐 기각이 될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뭐 구속 적부심 같은 불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불복 절차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복 절차를 밟아왔거든요. 지금까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5건, 일반 법원과 관련해서는 4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복 절차를 할 수 있으면, 불복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 다 신청해 왔기 때문에 저는 구속 적부심 역시 신청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체포영장과 2차 체포영장에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서부지법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중앙지법에 청구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되면 5번째 판사가 또 다른 판결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뭔가 그런 게 저항을 하고 불복을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판사들, 다양한 판사들이 똑같은 판결을 내릴
죄송합니다. 지금 경우. 말씀드리는 순간 서울구치소에서 이 검은색 경호 차량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차량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3km 떨어진 서울 서부지법까지는 1시간가량 소요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되는데 관련해서 조금은 이 당초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교통 통제를 하고도 지금 중간에 보이는 파란 호송 그 스타렉스 네. 같은 승합차에 대통령이 타고 있고 뒤로는 지금 경호처가 이 차량을 지금 경호하면서 서부지검까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통 근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중앙지법까지 한 20분 정도 그 신호 조정을 통해서 빨리 이동을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호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서부지법까지 뭐 제 시간에 도착을 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2시 전에 뭐 충분히 네, 서부지법까지 가능하시죠. 도착을 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도착을 하면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그거는 좀 대통령의 의중을 제가 알 수가 없어갖고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포토라인은 지금 서부지법 앞에 준비가 돼 있고요. 예. 법무부에서도 그 대통령께서 원하면은 그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네. 하니까 조금 더 서부지법 후에 도착하면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나름의 예우를 갖추는 걸로 보이는데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 측의 변호를 충분히 듣거나 뭐 검토를 하거나 하는 사유로 영장심사 기한이 당초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좀 늦게 발표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무래도 중요 사건인데다가 영장을 청구할 때 이 공수처 검사들이 왜 법원으로 그 관련 기록 박스를 옮기는데 엄청난 분량의 기록이었습니다. 예. 영장 발부를 결정을 하려면 당연히 영장 판사는 그 기록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혐의가 이른 소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기록들을 검토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들고요. 또 기록 검토 후에는 그렇다면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 과연 구속까지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이 있는가를 이 검사가 제출한 청구서뿐만 아니라 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기록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검토할 것들이 많고 또 고민의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은 조금 다소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어서 뭐 변호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원래 영장실질심사라 함은 이 검사 측, 검찰 측이나 혹은 경찰 신청이라면 경찰의 또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피의자의 이야기나 또 피의자의 변호인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이상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오늘 이어질 실질심사 시간은 대단히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쟁점은 간단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또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아까 주원진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통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파란불로 차량이 멈추지 않고 가고 인근으로 다른 차량이 접근할 수 없도록 뒤에서 차량이 또 다른 차량들을 컨트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영장 심사에 돌입을 하더라도 이제 그 당초에 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순영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아니라 주말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상 초유의 대통령을 향한 영장실질심사를 뭐 당직법관이 맡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발부가 되게 된다면 이것이 또 뭐 논쟁의 대상이 될 우려는 없을까요? 논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원래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을 보는 것이 맞다면 이것을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갑자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가 봤을 경우에 네.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네. 대통령의 체포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돼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 기간 안에 기소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20일을 다 수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은 열흘이 부여되는 건데 한 차례 한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하고 또 이제 구속이 된 다음에는 혹시 피의자가 이제 본인의 입장이 또 변경될
연장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소환을 해서 혹시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으로 돌아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했을 때 또다시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든지 소환에 불응한다든지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20일을 모두 지키지 않고도 네.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이 되면 이제 즉시 석방이 되고 또 공수처 내란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하면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기소할 수가 법리상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이 공소장에도 모든 공소장 내용에 지시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기소가 된다, 혐의 없음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남은 공범들에 대한 이 공소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 네.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경기 남부도로를 지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의 설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희가 시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원 내부에서 이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이걸 놓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죄를 통한 수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된 것이죠. 네. 처음에 사실상 이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에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외한 군 지휘관을 수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공수처에서 이첩을 해달라고 하면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첩을 해서 가져간 겁니다. 가져갔는데 그걸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그 법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네. 그것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역량이 과연 되는가. 이 부분도 문제가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또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것까지 문제가 되면 나중에 본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될 때 네. 그 다시 그쪽으로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올라와서 이게 과연 뭐 효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물론 몇 가지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간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독부 한 사람의 판사가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단심으로 한 것이고 네.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수사권 문제는 나중에 본건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주 기자, 실제 법원 내부망의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뜨거웠나요?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서. 일단 그 해당 글을 올린 판사에 대해서 좀 물어봤을 때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논쟁적일 수 있는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다들 놀랐다는 좀 반응은 나왔고요. 예. 판사들이 좀 아무래도 남의 판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다들 좀 주저하는 것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것인 그 군 장성들, 또 경찰청장을 이렇게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전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그러한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정을 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의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쉽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뇌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서 진술은 왜 거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건 적당치 않고요. 오늘 정말 그동안 우리 법원이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저지른 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법원영장 판사가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되면 구속 적법을 신청도 부정선거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1시 32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한 이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을 대략적으로 전했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법원 판사에게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출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인 군 장성과 경호처 직원, 경찰청장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쓴 것인데 그 결정까지 국민들을 향한 이 정말 심각한 고뇌가 있었다. 그 점을 참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진술을 거부한 것은 왜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관련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기면서 저지른 불법을 깨끗이 법원이 씻어주길 바라고 잘못된 수사 절차 같은 부분을 오늘 분명히 이 판사가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이렇게 짧은 발언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보신 것처럼 서부지법에 도착을 했고요. 윤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잠시 뒤 2시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주원진 기자, 윤 대통령이 영장 심사가 끝나고 어디에서 대기를 할지를 두고 공수처와 서부지법 입장이 엇갈린다고요? 네, 일단 그 한때 지금 뭐 보도가 나왔던 게 서부지법에서 대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서부지법은 공수처에서 요청한 데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고 또 공수처는 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 원칙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공수처가 구치소에서 대기하자고 요청을 하면은 서부지법은 그대로 받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서부지법이 아닌 구치소에 가가지고 머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의 멘트를 들으셨겠지만 결국 이 쟁점이 되는 거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냐, 그게 과연 논리적 정합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주의해서 어필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의견을 개정을 해온 것이죠.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네. 이것은 뭐 헌법에는 일단 비상계엄권은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장이 돼 있어요. 그 전시 사변이 있고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은 선포권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서 이 선포를 한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 국정마비가 될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뭐 무차별적인 탄핵이나 아니면 예산 문제 이런 것을 하나를 이야기했고 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이런 것들이 국가 비상사태고 도저히 국정을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을 선포를 한 것이다. 이건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장 판사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영장 판사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뭐 어떤 그 수사권 문제 뭐 이런 것들로 기존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보태자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조금 발언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방금 석동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동안 비상계엄을 선포를 이제 결심하기까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얼마나 큰 고뇌를 겪었을지 일반 국민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라 하면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장 실질 심사에 과연 도움이 되는 변론일지 의문이 가고요. 또 공수처에서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지만 이 굵은 흐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다라고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계엄에 대해선 판사나 검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판사 앞에서 한다면 과연 법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그보다는 이 수사권 문제나 관할 문제,
법리적으로 적합하게 이 변론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변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구속영장 심사라는 게 유무죄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심사에서 판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들여다볼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인데요. 그런데 구속 상태가 되려면 일단은 일흥, 이 혐의가 일단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내가 한 행위는 정당한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 소명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일흥의 소명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일단은 첫 번째로 볼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아가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유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흥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구속의 필요성은 결국엔 두 가지겠죠. 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 도망할 우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부차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나 여러 가지 사유를 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또 이 도망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볼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사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또 보충적인 구속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물증뿐만 아니라 인적 증거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속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참고인이나 여러 이제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자들과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 중에 불구속 상태로 했을 때 이 불필요하게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접촉을 해서 인적 증거에 대해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나 참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 부분 대부분 주요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짚어봤듯이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서 논란인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 공수처 위상에 더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사유가 적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 수사권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경우에는 공수처가 아무래도 더 이상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손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게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거는 맞는데 기소는 또 못 하거든요. 결국 나중에 사건을 검찰로 또 송치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서로 지금 며칠씩 수사를 해야 하는지조차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전례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각이 될 경우는 타격이 더 클 것 같고 영장이 설령 발부된다 해도 이게 검찰과의 그 문제가 계속 다툼이 되고 과연 누가 얼마 더 수사를 할지 누가 더 많이 수사를 할지 뭐 그런 걸로 다투다 보면 좀 앞으로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장 발부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결국 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는 적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2차 계엄 준비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계엄 자체는 이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국정 운영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나름의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만약에 기각될 경우 이 불구속 수사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불구속이 만약 된다면 저는 불구속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사유도 있을 겁니다. 수사 권한에 대해서 만약에 지적이 된다면은 저는 빠르게 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사권 문제를 좀 종결시키고 경찰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게 될 경우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그 수사에 소환 조사에 불응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하고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은 사실 체포된 이후에도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후에 만약 기각된 이후에는 수사할 동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에서도 아마도 경찰로 이첩해서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서는 이 정국이 좀 끝난 이후에
과연 공수처가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 수사 권한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수사 인력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이후에 논의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부지법에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서부지법은 뭐 예전에 안희정 지사가 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부지법이랑 위치에 좀 집중을 저희가 해보면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수처 쪽에서는 범죄 장소나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른바 판사 쇼핑이라는 이 멸칭까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네. 3번에 걸쳐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할이 있다라고 주장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조차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네. 관할이라는 것은요. 한 곳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소지도 관할이 있고 범죄지도 관할이 있고 또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관련 재판적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재량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해당 법무는 원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옆에 예외 조항 부분에 대해서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때 결국 이 수사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서부지법도 판단한 것 같고요. 이번에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 공수처법에는 서울중앙지법에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어떤 주거지는 거기가 맞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 용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지나 뭐 증거의 범죄 혐의들이 거기 있으면 거기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고 저도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원격지일 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가 부산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중앙지법까지 자꾸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 경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어떤 편의에 의해서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뭐 많이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차례 이렇게 기각이 됐다고 하지만 기각이 된 그 사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단독도 있고 그 나중에 또 합의부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기각을 한 것은 체포단계에 대한 적법성이나 이런 것을 기각을 한 것이지 나중에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을 할 때는 과연 이거 그 서부지방법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했는가 네. 아니면은 이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직권남용을 확대 적용해서 한 것이 정당했는가 이것은 유무죄를 다루는 합의부 법원에서는 또 달리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 아직 서울지법에 도착은 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이 이 구속적부심을 또 중앙지법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포적부심 청구가 될 때도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인데 네. 그 영장에 대한 적법 여부를 과연 다른 법원에다가 심사를 맡을 수 있는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설사 이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부분을 적법했는가 또 부당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후에 그렇다면 기소는 어디로 할까를 봤을 때 네. 결과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네.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 사건을 넘깁니다. 넘기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처법 제5조를 보시면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는 대응하는 법원의 사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 대한 공판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할 때는 중앙지법에 기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재판의 효율성에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주요 공범들이 다 중앙에서 재판을 받는데 네.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떼어서 서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소 자체는 중앙지법으로 되지 않을까 추측을 예. 해봅니다. 네, 주원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변호사님도 설명했듯이 법원이 이 관할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공소를 기각시킨다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법조계에서도 굳이 어차피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왜 굳이 중간에 체포영장만 변칙스럽게 서부지검에 넣었느냐, 괜히 그래서 시끄럽게 말이 나오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공수처는 이제 본인들이 수사한 거를 중앙지검에 넘겨서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은 재판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건데,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그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해서 공수처로 송치를 하고 중앙지법에 기소를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날 수도 있던 문제인데 이게 중간에 좀 공수처가 끼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 기자, 한 조금 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부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착해서부터 영장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호송차가 들어오면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경우 뒤에 구속 피해자들이 들어가는 뒤쪽에 출구가 있거든요. 골로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먼저 공수처 검사가 혐의 사실을 쭉 설명을 할 거고, 윤 대통령 측은 그에 대한 뭐 이제 해명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그거 끝나면 이제 보통 판사가 직접 피해자한테 뭐 궁금한 것을 묻는다거나 뭐 혐의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을 것이고, 그럼 대통령은 지금 뭐 직접 나온 만큼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심사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면서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심리가 끝나면 구치소 가서 대통령은 대기를 하고 있고, 판사는 뭐 내일 아침까지 쭉 이제 서류를 보고 수사 기록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석동현 변호사의 짧은 이 질의응답을 부의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을 하면서 그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군 장성과 경호처 직원, 경찰청장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군 통수권자의 명령일지라도 그게 부당한 명령이면 부당한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돼서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을 봤을 때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걸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다라는 판결도 나온 것처럼 반대입니다.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그걸 저항하지 않고 항명하지 않고 이행한 사람은 같이 처벌을 받아야죠. 이거는 뭐 12월 3일 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국민들 모두가 현장 중개로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들, 뭐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공범들이, 공동의 정범들이 전부 지금 다 줄줄이 구속되고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걸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얘기라고 보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되게 놀랍게 다가왔던 것은 일반 국민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고뇌에 의해서 결정한 것을 일반 국민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지금 거기서 말하는 일반 국민 대체 누구죠?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 거리에 나와 있는 뭐 찬성 반대로 나와 있는 지지자들도 아닌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재판부, 대한민국 삼권 분립 나라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어떻게 국가 원수의 판단을 그 고뇌에 찬 결의를 판단할 수 있느냐, 판결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이 대통령제 국가라는 시스템을 세팅한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했던 얘기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국가 원수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이 왕조 국가에서 있었던 금원이거든요. 이것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지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이다. 왕은 국민이다라는 그 금원을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는 국가 원수가 어떻게 잘못을 할 수 있느냐, 고뇌에 찬 결단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네, 잠시 뒤에 윤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공덕 오거리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곧 서부지법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 포토라인이 마련은 돼 있다고 하죠, 주 기자. 포토라인에 안 서고 만약에 뒷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만약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다면 구속된 사람들은 보통 뒤로 취재진이 촬영하기 어려운 뒤쪽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경우에는 심리를 받고 나올 때도 저희가 뭐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뭐 법무부가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겠다면 뭐 그거는 지금 허락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 도착했을 때 뭐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전임 대통령들 출석 때와 좀 비교를 해주시죠. 어떤 점이 다를까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 심사를 받으러 왔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간단하게 밝히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까지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검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런 거랑 차이 나게.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여기 지금 법원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사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관심사인데 뭐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공수처 요청대로 한다라고 하고 공수처에서는 기본이 구치소 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통상적으로는 피의자는 어디서 대기를 하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직접 청구 같은 경우에 검찰청. 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서울 서부지법 앞 도로를 돌아서 지금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는데 2시에 출석 예정이었는데 5분 전인 1시 55분 현재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경호처의 검은색 SUV가 따르고 있고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뭐 변호의 기회를 가지면서 이 절차적 정당성,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이제 과거에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출석한 것은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 출석할 때는 짧게라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문답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게 되면 아까 주현진 기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기자들과의 만남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리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온 호송 인원들과 함께 움직여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저 파란색 버스 안에는 지금 경호관하고 교도관하고 대통령만 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포토라인에 설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뭐 옆에 붙지는 않겠지만 좀 가까운 거리에서 옆에서 호의를 하면서 같이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뒤로 들어갈 경우에는 교도관과 함께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교도관들은 재판을 받는 동안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이 끝나면 같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제 구치소에서 마련한 호송버스만 타고 이동을 할 텐데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많이 붙은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고 좀 이례적인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긴 하니까 당연히 경호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뭐 저 호송버스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당연히 경호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었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되고 구속이 됐을 때도 재판을 받을 때는 항상 경호처 차량들이 다시 와서 경호를 하고 이제 또 구치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경호를 멈추고 이런 식의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구속이 됐을 경우에도 그렇게 계속 경호처에 왔다 갔다 할 때 경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이미 지하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언론에 본인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영장 심사만 받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란색 호송 차량이 현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는 현재까지는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송평론가님, 이제 공수처의 첫 조사를 받을 때 윤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부하고 이제 묵비권도 행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관련한 이 비슷한 맥락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는 취지처럼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심사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삼아서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견이 됐는데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했단 말이죠. 이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저는 좀 민심의 좀 변화 조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굳힌 것 같고 특히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심리에도 아마 다음 기일부터는 좀 출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 영장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영장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신범이어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불구속되면 지지자를 결집해서 극단적 갈등을 유발을 할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은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영장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영장 내역을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파악을 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 10시간 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10시간 받을 때 공수처에서 뭐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지 대답은 하지 않았죠.
않았지만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내가 이 법원의 판결을 한번 맡겨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출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전에 그 한남동 간저에서 과천에 공수처에 갈 때도 원래 이제 그 포트라인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어갔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영상을 하나 이제 남겨놓고 갔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 영상을 그 구치소에 있으니까 그렇게도 못했을 테고 네. 어쨌든 오늘은 법원에 들어가서 영장을 심리를 하는 판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 마음으로 그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방금 전 윤 대통령이 탄 파란색 호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제 윤 대통령이 2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심사를 받게 되고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일단 영장 심사는 심리를 받는 것과 심사 시간을 나눠야 할 겁니다.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뭐 혐의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판사 앞에서 말하는 시간을 심리로 부르고 그 뒤에 이제 판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발부할지 결정할지 하는 심사 시간을 포함해서 보통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심사가 시작하고 나서 발부 때까지 한 16시간 정도 걸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1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때 그 심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짧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도 좀 신문도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고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도 많고 뭐 수사권이나 수사의 형식, 절차까지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질 것 같고 그럼 아무래도 또 이 영장 판사가 아닌 지금 당직 판사기 때문에 이 수사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 발부하는 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내일 오전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부터 정치권 반응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윤 대통령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2023년 9월 사법부는 피의자인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전과 4번 범죄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대통령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서부지법은 부당한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하십시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라.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무적 판단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정무적 판단은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네. 정무적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했죠. 기각을 할 때 보면 기각 사유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공개된 그러니까는 감시의 눈을 다 받으니까 어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다. 네. 전부 다 이제 투명하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기각 사유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네. 구속영장 심사 때. 그리고 또 그때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은 그 앞으로 뭐 대한민국의 이 앞날을 좀 생각을 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정부적인 우리나라 전체를 전체의 운명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법원이 그것도 하나의 기각 사유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 대표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그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이 결정을 내려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입니다.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구속은 당연합니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김성애 대변인 얘기의 핵심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 나란히 혼란해진다 이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사실 이제 체포된 과정에서도 이 편지를 통해서 1월 1일 날도 편지를 그 지지자들에게 보냈고 네. 어제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짚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소환 조사에 응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압수수색에도 협조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는 여론이 아마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공수처에서도 그런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환 조사에도 응하고 적절히 뭔가 압수수색에도 응하면서 협조적으로 보여줬는데도 체포까지 하고 구속까지 한다? 저는 그는 큰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고 결국 체포와 구속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이재명 대표와 비교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뭐 수사도 받고 다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체포를 해야 된다,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각이 됐던 것이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사법 시스템 안에 있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나는 이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수사 관할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 이거에는 대응할 수 없다, 응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지금 구속영장에 지금 심사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이 민심도 요동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은 36%로 계엄 이후에 24%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2주 연속 오차범위 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전의 구도로 되돌아갔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지지율 보셨는데 배경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런 조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ARS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조사의 신뢰성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발표되는 것들은 ARS가 아니고 전화면접원 조사들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신력을 좀 인정받는 기관도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데 대한 역효과, 역풍이 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그 정당성이 상당히 부정이 되고 또 심지어 민주당과 공수처 뭐 그때 또 민주당과 경찰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내통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통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부분도 가령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민주당 그러니까 법사위 가가지고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마치 지침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선택지가 없었느냐? 저는 선택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선택지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체포를 이렇게 강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비교를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3번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안 나오면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제3의 장소라든가 방문 조사라든가 서면 조사라든가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3번을 소환을 통보해서 아예 응하지를 않았어요.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에서 그러면 서면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것도 아예 묵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조사 안 하고 기소를 했어요. 물론 이 사안의 그 크기나 것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선택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공수처에서도. 그런데 공수처가 그 선택지를 쓰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전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또 강행을 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위협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아마 여론의 움직여서 민심이 이동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요인들이 종합이 돼서 지지율로 반영된 것 같은데 8년 전의 탄핵 정국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때는 여론전이 상당히 밀렸다고 봅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는 여론전에서 상당히 밀린 측면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채널이 그때 8년 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다양화됐거든요. 어떤 소통 채널이나 아니면은 언론 매체가 여러 가지 다양화돼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에서 이렇게 하나씩 서로 이제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일단 보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그런 명분을 지금 확보를 하는 겁니다. 명분을 확보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인데 지금부터 남은 것도 보수층의 여론 향배가 되겠죠. 네, 이런 지지율을 바라보는 여야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했어가 아닙니다. 여러 정치 전문가들은 민생을 팽개치고 매일 탄핵, 특검, 체포만을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국정 불안 세력이다라고 느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정 안정 정당의 길을 걷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했던 보수적인 분들이 좀 결집했고 또 여론조사 상에서 좀 과대 포집된 게 아닌가 하는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거거든요. 저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국민이 불안해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민주당에서도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의 부족함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정성호 의원의 말씀을 민주당에서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보수가 조금 결집하고 과표집 대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지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년 전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8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정말 탄핵될 것인가. 국정농단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제 국가에서 진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차기 정국, 차기 국정 운영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로 이미 방향 전환이, 국면 전환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 3년 동안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것은 약간 강한 민주당, 좀 센 민주당,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민주당 이거를 추구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을 맡으려면 상대 진영과 그렇게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협치도 할 줄 알고 뭔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줄 아는 좀 유연성을 가진 정당을 필요로 한다. 근데 지금 탄핵 12월 3일 이후 민주당이 45일 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너네들 너무 센 모습, 강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저에게 경고등을 켜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좀 유연한 모습도 보여주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 그리고 집권 여당 지금의 그 국민의힘과도 좀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체포 국면 전후로 이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 판사가 영장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감안을 할지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점쳐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판단을 받고 있는 부분은 구속영장 발부기 때문에요. 이 혐의가 이른 소명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결국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심리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는 가장 굵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외에 또 구속 사유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랄지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또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망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또 기타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해당이 되고요. 재범의 위험이랄지 또 피해자나 혹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이 위해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 이 공수처에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불응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도 이제 두 차례만 성공했잖아요.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적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오늘만큼은 이제 법관에게 직접 출석을 해서 대통령의 입으로 입장과 내가 이것이 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변호인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정성과 호소력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하자라고 설득을 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윤석열 대통령도 느껴서 오늘 자리에 직접 출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장 발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보아도 많은 법조인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 이미 다 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만 심지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정점, 더 주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불구속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사실 형평에 맞지도 않고요.
있고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하범이 구속된다면 상범은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깨는 판단을 법원이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가 아닌 건지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장 전담 판사가 원칙에 입각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이 정당성을 얘기를 할지 내일 이른 새벽이 돼야지 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사 국면과 체포 국면 전후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은 많았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 보수층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구속 여부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헌재 심리로 들어가면 그 부분 더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구속이 만약에 실제로 집행이 되면은 좀 더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보수 결집을 다시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봐야 돼요.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 문제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그때와 여론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외형의 문제고 핵심적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탄핵 이후에 대해서 그때 좀 많은 반성들을 했습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 그때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았고 한 200명이 기소가 되는 그래서 보수 개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집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래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공수처나 이렇게 무리한 수사라는 생각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만약에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만약에 집권의 우파 입장에서 집권을 실패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보수가 대위기가 온다. 이런 것이 그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줄기를 이뤄서 민심이 움직이는 것이고 어떤 지금 구속 여부 이런 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 특검법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어젯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수정된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안 아니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률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선신 썼다는 듯 수사 규모를 조금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원래 기존 수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기소해서 법원이 넘어간 사건을 이첩받는다는 특검은 처음 봤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관련 사건 인지를 남겨둔 건 별건 수사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위장을 했다. 이런 속임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사건, 그건 박용수 특검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는 특검이 어떤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걸 보면 됩니다. 처음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검경과 공수처가 같이 했죠. 그때부터 특검 필요성이 이야기가 났어요. 그때 바로 특검을 발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특검 명칭도 이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그런데 내란은 혐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란 특검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저 특검 명칭은 계엄 특검이잖아요. 내란 특검하고 계엄 특검은 아예 인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떤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죠. 제일 처음에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할 때하고 지금 한 달 반 이상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지금 사실상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영장까지 청구를 했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군 지휘부들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일제히 다 지금 그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반 사이에 상황이 변해서 과연 특검이 지금 필요한가? 네. 이 문제를 따질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한번 하면은 무려 그 우리 국고에서 한 3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그 추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미 다 기소된 사건을 다시 가져가서 처음부터 해서 어떤 확실하게 성과를 낼 만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다 그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거 가지고 다시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뭐 외환을 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인제된 사건에 또 붙여가지고 하는 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관련 사건 인지를 남겨둬서 별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마련한 것 그리고 언론 브리핑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만약에 민주당이 처음에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에 검사 추천을 야당에서 하는 것이었다면 그 국민의힘 얘기가 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너네가 원하는 검사 추천해서 인지 수사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너네가 원하는 수사 결국 다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 주장이 일치될 수 있죠. 근데 네. 저희가 그 검사 추천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권한을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네. 제3자 추천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중립적이고 민주당이나 야당의 영향력이 전혀 행사될 수 없는 검사가 추천될 겁니다. 그런 특검이 만약 이끌게 됐을 때 인지수사를 야당이 원하는 대로 또 이끌고 갈 것이다.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한들 민주당이 추천하지도 않은 그 검사가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민주당이 인지수사를 굳이 넣은 이유는 우리가 그 검사 추천에 있어서 객관성을 우리의 영향력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넣어줘서 정말 중립적인 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항목을 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10가지를 서로 10가지를 갖고 왔으면 5가지 정도는 서로 섞어가면서 좀 협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은 우리가 제안했던 거 하나도 안 받아주겠다고 하고 그냥 자기들이 내놓은 거 10가지 다 안 받아주면 절대 못 받는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 민주당 처음에 수사 대상 11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빼라고 한 거 다 뺐습니다. 네. 다 빼고 국민의힘이 넣자는 거 다 넣고 인지수사 그거 하나는 거 갖고 지금 이거를 또 결국 다 뭐 위장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네.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던 국민의힘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 이 관련 사건 인지라는 조항이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비판 지점인데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인지된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원칙적으로? 관련 인지 사건에 대한 항목을 넣는다라고 하면 그 내란죄와 연관된 사건들은 인지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전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이 특검법이 들어오기에는 지금 너무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닌가. 법조인으로서 네. 저는 순수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네. 부분이 원래 수사를 한 사람이 재판을 해야 재판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특검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만약에 공소유지에만 이 특별 검사가 관여하게 된다고 하면 수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범이든 아니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에 대한 파악이 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공소유지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법조인으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관련 인지에 대한 규정에 어떤 제한점을 둠으로써 그 범위를 좁힐 수는 있지만 관련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해 놓는다고 하면 그 범위는 좀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송평론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개헌 관련 이런 수사가 끝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수사를 또 하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뭐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또 심지어 기소 전에는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텐데 그리고 나서 또 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한 번에 기소돼서 재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분리해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형평에 맞는가가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주체가 과연 공소유지를 얼마나 할 것인가. 왜냐하면 증인신문 과정은요. 직접 수사를 하고 신문했던 사람이 가장 잘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검사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합리적인 어떤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공수처에서는 재조사를 시도를 할 건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구치소에 방문 조사를 하거나 강제 구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속영장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이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결국에 그 영장의 효력안에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이 구인의 효력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있는데 왜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이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수처에서 그 판례는 구속영장의 경우에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과연 체포영장의 경우에도 이렇게 같이 또 넓게 포함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강제로 이렇게 구인하거나 체포영장 효력에 의해서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 해당 판례 자체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이렇게 구인할 수 있는 효력까지 포함됐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공수처가 이 조사 요청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한다 하면 그때는 당연히 방문조사로서 공수처 검사가 이 수사관들과 함께 구치소로 갈 수 있고요. 거기서도 만약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인치, 강제로 연행하여 이 구치소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나갈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고 안 나갈 거란 입장이 전해졌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전격적으로 바꾼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너무 이렇게 뭐 사법 체계를 부정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이야기도 했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입장에서 계속 불응을 해왔지만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변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측면이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수사 단계에 계속 있었죠. 네. 수사 단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에 정말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이런 그 판단이 섰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장의 내용이 오늘 다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구속영장의 내용.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범의 우려가 있다. 네. 그런데 재범의 우려라는 것을 계엄령을 다시 또 선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검찰이나 가서 진술을 한 사람들을 뭐 협박을 할 거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심지어 지지청을 결집을 시켜서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다. 이런 것들이 영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이것을 공수처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다. 지지층 네. 결집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오늘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1시 55분쯤 서부지법에 출석을 하고 지금 시간이 30분가량 지났는데 2시 25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 시간대에는 뭐 피의자와 판사가 어떤 절차를 겪게 되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현재 시간에는 좀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지금 속보 내용 나오는 것처럼 이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인과 짧게 접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장 정리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과 접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접견 후에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시작되게 되면 일단은 이 공수처 검사에게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현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가 먼저 이 구속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는 이 반대편일 수 있는 이 피의자의 변호인, 먼저 변호사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데요. 변호사에게 이 공수처 검사가 이 청구의 사유라고 이 구속 사유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또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본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 법정 가운데에 앉힌 다음에 판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검사도 뭐 손을 들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공수처가 파악하고 있는 증거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을 들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아서 진술할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그 진술을 들으면
다른 변호인이 공수처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가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또 손을 들고 이 피의자를 위해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오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장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신문 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네, 오늘 이 구속영장 심사가 유무죄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거잖아요. 예. 그럼 판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게 될지 쟁점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결국 뭐 두 가지겠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우리가 수차례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증거인멸, 어떤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중요 임무 종사자인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다른 사령관들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것과 관련된 증거가 충분히 전 대통령 관저나 아니면 그 사무실에 대통령실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저는 이 그 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그 증거가 있을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증거가 인멸을 할 상황이 아닌 것인지를 아마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전 그게 쟁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조금 전 1시 50분쯤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서울 서부지법에 나왔습니다. 법원 앞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했죠? 네, 방금 전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이곳 서울 서부지법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처도 호송 차량 앞뒤로부터 경호 차량을 붙여서 대통령을 경호했습니다. 법원은 2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심사 1시간 반 전에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들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이냐는 취재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석동현 등 변호사 8명이 참석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 저지른 불법 수사를 영장 판사가 기각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재판부에 직접 계엄의 정당성과 함께 내란 혐의의 부당성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장시간 신문을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 늦게 신문이 끝난 뒤 영장 결과는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지금 현장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법원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앞 인도와 건너편 인도까지 약 200m가량을 지지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 앞 왕복 9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온 일부 지지자들이 오늘 아침에는 스크럼을 짜고 서부지법 앞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9시부터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서부지법 정문 앞이 아닌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수백 명이 운집해 불법 체포 기각하라,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전문가 3분 모시고 윤 대통령 영장 심사에 대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